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서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한 번 더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뜻으로 앞으로 제2요구권이라는 용어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법안들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네, 저희가 자막에서는 협치의 출구를 찾았는데 찾아질지 보시죠. 자, 여의도 사건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산불 3단계가 발령됐던 전남 순천 그리고 충남 홍성 지역의 산불 큰 불길이 잡혔다. 이런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3단계가 발령됐던 순천과 홍성의 산불 주불이 잡혔다. 큰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비 소식을 간절하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현안으로 들어가죠.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결국 행사했어요. 네. 뭐 예고됐었죠. 다 예상했던 거고. 자, 포퓰리즘 언급을 했던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생각을 했었다면 거부권 걱정이 없었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그럼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양곡관리법 통과 여기에 대해서는 다분히 그 뭔가 정파적인 그런 이익을 고려한 그런 정책 공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포퓰리즘이 전혀 아닙니다. 양국관리법은 기본적으로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 맞았어요. 근데 어떤 정권이든 간에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 정권이 되면 전 정권에서 잘한 건 이어가고 뭐 잘못된 건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면 되는 겁니다. 양국관리법은요,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도에 지금 그 농민들이 쌀 막 뒤집어 엎고 그랬어요. 막 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 해서 양국관리법을 논의해 왔던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물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하셔도 되는데 양곡관리법은 좀 이번에 번지수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양곡관리법 자체는 그냥 기본적으로 쌀을 그냥 뭐 초과 생산하는 걸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양곡관리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 격리 부분과 타작물 재배 지원 이 두 가지가 축이거든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뭐 농촌경제연구소에서는 뭐 이게 뭐 효과가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농가에서는 농민들은 환영합니다. 한 66.5%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 지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기재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폐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 의무 조항으로 넣은 게 양곡관리법인데 이걸 대통령께서 조금 그냥 마음에 안 드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거부권은 조금 아쉬움이 크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국회 입법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상에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입법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물론 제2요구 안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야 상황이 국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입법부로 이제 다시 공은 넘어왔고 과반이 출석해서 3분의 2가 가결표를 던져야 이제 다시 통과가 되고 만약에 재의결이 되면 이젠 그냥 공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안 될 거잖아요. 이 국회 의석 수를 보면. 그러겠죠. 어떤 절차로 갑니까 이제 야당은? 일단 넘어오면은 여당은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뭐 투표는 참석할 겁니다. 일단 재의결은 그렇죠. 한다. 재의결하죠. 재의결을 해서
뭐 안 되더라도 양곡관리법 자체는 솔직히 정치적으로 던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면 계속 행사할 때는 입법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가지고 입법 침해라는 부분들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보면 양곡관리법 앞서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이거는요 거부권 잘못 행사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의 애가 타고 있고 그다음에 식량 주권, 안보 주권 이런 부분 차원에서 양곡관리법은 조금 더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아직 마음 깊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건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쌀이 훨씬 수요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네.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 정부 여당에서도 뭔가 그럼 대책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은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남는 쌀을 수매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저희 당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강제할 경우에 어떤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수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쌀 작물 재배 농가가 과연 그러면 작물 재배량을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또 기타 시장에 풀린 쌀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타작물로 작물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의혹을 한 거죠. 네. 조금만 설명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농업에서 쌀 농사 부분들은 시장 경제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농사 짓는 부분도 그러지만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그다음에 식량 안보 주권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공수매를 기본적으로 전체 쌀 소비량의 국민들 소비량의 18%를 해요. 이건 법에 양곡관리법이 있고요. 이 문제가 되는 게 시장격리 문제입니다. 시장격리가 뭐냐면 쌀이 초과 생산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걷어들여서 쌀값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양곡관리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강제성이 없어서 기재부가 시장격리 부분을 재량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타작물 재배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재부가 물론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 정부에서 이게 부족했다고 했으면 현 정부는 이게 필요해서 해야지 그냥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쌀 다 생산된 거를 다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뭐 생산된 걸 다 사들이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반론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행정부에 맡겨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정부 수매 안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타작물 재배 전환 관련해서도 생각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더 논의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를 앞세워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제2요구권을 발동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드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법이라는 게 한번 확정이 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법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큰 축에서 기재부가 그동안 본인들이 너무 재량권을 막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타작물 재배 자체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쌀 수급을 조절하려면 뭐 콩, 밀 이런 수입하는 작물들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가 소득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수입을 우리가 키우니까 식량 안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재부가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부 니들 못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이 원점을 맴도는데 뭐 뜻은 알겠다. 근데 그걸 꼭 강제했어야 되느냐. 이 문제 제기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 계속 하고 있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법 개정은 또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시죠. 이 법뿐만이 아니죠. 뭐 노란봉투법, 방송법,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풍경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기본적인 원칙이 이미 있다.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하면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었고요. 기본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야당이 일방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 또 일방 처리해서 법안 넘어오면 다시 제2요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안 그러길 바라죠.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건 그거는 뭐 윤석열 정부 탓은 아니에요. 그런 국회 상황에서 정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의 대통령이라면 제2요구권을 여러 번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거죠. 합의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발동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의석수 분포가 굉장히 불균형적인 것도 국민의 선택이긴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에 가서 합의해서 잘 운영을 해서 합의된 대로 통과를 시켜달라. 모든 법률을. 뭐 그런 바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지금 국회 상황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 마음껏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수에 의한 결정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맞는 것이지만 소수 여당인 정부 여당의 입장도 고려하는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지혜를 요구하지 말고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지혜를 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말씀해 주시는데 논평 나오는 거 보면 뭐 거대 야당의 힘자랑 뭐 입법 독재 뭐 온갖 표현들이 다 나오는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부담되죠. 당연히 부담되는데 이 국회에서의 결정 과정에 합의에 이르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뭘 만나줘야 합의를 하죠. 안 만나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출범해서 1년 동안 야당 만났습니까? 이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습니다. 뭘 맞대야 뭐 손뼉 소리가 나듯이 할 텐데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탓하지 말고 정말로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조금 자세를 바꾸시는 게 어떨까? 난 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는 이제 입법 독주다 이런 비판이 좀 부담스럽다면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끌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제의 요구하는 게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부담스럽죠. 이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또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를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 양쪽 다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혜는 양쪽 다 발휘를 해야 될 텐데 협치 참. 네, 자 주제를 좀 바꾸죠. 자,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대통령이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근데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반응이 안 나오는 건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거나 할 거라거나. 그러니까 확인된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할 경우에 이 지적은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우리가 독도 관련해서 분쟁 지역화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상대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반응하는 순간 이것이 정말 독도라는 곳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분쟁 지역이구나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 입장,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닐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직 확인이 없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갑자기 독도 방문하고 이랬던 장면도 좀 기억이 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푸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언하기보다는 그 독도를 직접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 대구만 가지 말고요. 이럴 때일수록 독도를 가시고 제주 4.3도 가셔야 되는데 거기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정무적 지혜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근데 이게 보통 얘기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말하자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금 갔다 온 지 한 보름 이상 됐는데 일본에서 뭐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얻은 거라고는 강제동원 면죄부를 줬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수산물 수입 한 해 만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검정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를 얻었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갔다 와서 뭘 얻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붕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뒷수습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독도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가잖아요. 후쿠시마 그 오염수 관련해서 직접 방문하겠다. 그런 걸 정부 여당이 나서서 하셔야죠. 네, 오늘 오전에 정부 여당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간다 뭐 이런 기자회견도 했더군요. 자,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갈까요? 한일 정상회담 여파가 뭐 보름 넘게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여러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께서는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서 극도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권에서는 비판의 수위가 높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다. 저희는 좀 대한민국이 좀 그 독자적으로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보자라는 쪽으로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총리 발언 중에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필요하다면 오염수 문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좀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알아보고 있다.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일본 영토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차원의 어떤 검증단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과는 또 좀 수위가 다른 거잖아요. 한국의 검증단이 들어가서 독자적으로 검사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본에서 받아주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자료를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검증단이 검증을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임석을 해서 결과를 우리 손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의미는 있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믿을 수 있겠느냐. IAEA 기준에 따른 그 검증이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 거냐. 왜냐하면 IAEA에는 일본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일본 쪽의 생각에 경도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안에 나가서 만약에 이런 검증 방법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일본 정부가 이걸 수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내일 모레 가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2박 3일간 후쿠시마에 가는데. 근데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가서 일정이 하나도 협의가 안 돼 있더라. 네.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서 이제 한일 동맹 의원단이 있기 때문에 뭐 일정 협의 안 됐더라도 오랫동안 이제 교류를 해왔습니다. 의원연맹 차원에서 의원연맹 교류해왔다. 차원에서 교류해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뭐 일정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 거기에는 이제 먹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건강권이고요.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만 가게 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셔서 힘을 보태서 일정도 잡고 정부 차원에서 이거 좀 보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좀 과학적인 분석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좀 가셔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정부 전문가도 하나 보내고 국민의힘도 가고 민주당 간다고 해서 그냥 국민의 면박 주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국민의 건강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야가 합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국회 차원의 조사단을 꾸리면 어떠냐 이런 그랬으면 제안으로 좋겠어요. 들리는데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국민의힘이 안 가니까 민주당으로도 가겠다, 무작정 가겠다 이렇게 들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보이는 거고 막상 가서 예를 들어서 도쿄 전력에다가 뭔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어쩔 겁니까? 거기는 한국 전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얻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방문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전문가가 끼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너무 덜컥 2박 3일 일정부터 나오니까 저희가 당황을 하는 거죠. 일단 사전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나서 갔다 와서 국회 차원의 것들을 합의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좀 덜컥 갔다고 해서 야당이 또 뭐 정치 의도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아닙니까? 좀 품 넓게 혼자 가지 말고 잠깐 좀 협의 좀 하고 며칠 있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협의해서 며칠 있다 같이 가자 했으면 또 시간 끈다고 또 바로 갔을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하면 태평양 건너서 미국 쪽 먼저 가니까 그거 대응 방안 미국이랑 협의하지 그러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진심입니까 이거는? 일단 여러 가지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말하자면 진심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 바다에 이게 풀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피해 당사국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제주 해역과 일본과 맞닿아 있고 제주는 어업권이 저희가 많은 데입니다. 수산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일본이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대야만 뭔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일본은 그냥 뭉개면서 대충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이 물이 태평양 쪽으로 먼저 가서 미국 먼저 닿는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접근해 있는 나라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협감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 미국도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 캐나다도 들어오고 인접 국가가 다 들어와서 이걸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하자. 그 의견에 반대할 한국 국민은 없을 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논의가 잘 되는데 국회에서는 왜 잘 안 되는지. 자,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하자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대통령실 반응은 전례가 없다. 잘 살펴보라. 왜 필요합니까 국정조사?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라는 주장도 맞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번처럼 한일 정상회담을 이런 식으로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1을 주면 0.3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1을 줬는데 0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게 이루어졌지? 실무자들은 어떤 루트로 해서 실무회담이나 협상을 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김태호 1차장이 일본 한일 정상회담을 주도했는데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나 성과가 없음이 보이니까 그리고 김성환 안보실장이랑 외교 라인이 일거에 말하자면 사임이지만 경질성 사임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정조사가 아니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결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역사, 강제동원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됐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이 설명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타의 일반적인 정상회담 상황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한일 관계가 몇 년 동안 계속 경색되고 서로 얼굴도 안 볼 정도의 사이였는데 이것을 먼저 풀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 우리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타의 정상회담처럼 뭘 주고 받고 하는 식의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웠다. 그런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정말 하나도 안 가지고 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뭐 독도 얘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하나도 저희가 국익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정치적 공세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국정조사해서 실익이 뭐냐를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총리라든지 내각 구성원을 우리 국회에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뭘 확인할 겁니까? 똑같을 거예요. 우리 국무위원들 외교부 장관 부르고 누구 부르고 해서 호통치고 아닙니다 하고 정회하고 이런 모습의 반복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전례 없는 정상회담에 대한 최초 국정조사로서의 의미가 과연 있겠느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 말씀하는 거는 국회 꼭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국회의 모습일 거는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개혁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될 문제지만 한일 정상회담의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의 여론,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불만을 풀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뭐 아무 성과가 없다? 물론 맞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뭔가 미래정책으로 나가자고 어떤 큰 결단을 한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는데 강제동원 부분이나 독도 문제나 후쿠시마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일본에서 나오게 됐는지는 우리 실무진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거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국정조사 얘기합니다.
네. 전 그렇더라도 정상외교의 뒷이야기를 다 열어야 하느냐 이런 반론도 또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언젠가 또 집권을 하실 텐데 그때는 뭐 다 열 거냐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논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꾸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됐던 하영재 의원 영장은 영장 심사 끝에 기각이 됐죠. 창원지법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죄질은 무겁다면서도 다 자백했고 증거가 다 수집돼 있어서 증거인멸도 도망할 걱정도 없다. 여당도 사실상 당론으로 이걸 가결시킨 상황에서 좀 어떤 입장일까 분위기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은 계속해서 이제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판단으로 사법부가 해야 될 판단을 미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체포 특권에 대한 표결이라는 것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뭐 증거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그냥 불구속 수사하라고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전 국민이 그 표결 결과를 볼 만한 일이었겠느냐. 법원의 판단에 맡겼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국력 낭비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상정이 된다면 이때는 민주당에서 좀 다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영장심사 받으러 이렇게 조언을 했었지 않느냐. 이게 발등 지킨 꼴이다. 뭐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쉬워요. 그렇게 본인 또 당하면 또 그렇게 얘기 안 할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말하기는 쉽지만 상황을 봐야죠. 그러니까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부분들이 분명합니다. 정치적인 탄압 징후가 없지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개별 의원도 아니고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33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말 론박이 있는 정치적 탄압 징후가 농후한 이런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법원에 내보낸다. 이거는 저는 좀 비교 대상이 틀리다고 봅니다. 물론 주장은 할 수 있죠. 왜 불체포 특권이 숨냐? 버리기로 하지 않았냐? 발언들도 꼬투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집요하게 집중해서 수사를 하는 것들은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 안에서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은 뭐 민주당 내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 탄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도 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예요? 탄압의 징후라는 게 법원 전에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의회 내에서 이게 행정부나 사법부 권력 자체가 예전에 독재 정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입법부를 와해하고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부 내에서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생긴 게 불체포 특권이고요. 지금 현재 그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면서 한 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수사가 탄압의 징후가 농후하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아니 최종 판단 법원이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법원에 맡기면 되는데 그 이전에 검찰 수사 단계를 논하시니까 제가 좀 초점이 틀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찰은 구속을 시켜서 네. 말하자면 어떤 이신의 구속을 요하는 겁니다. 네.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를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법원에 가서 말씀한 대로 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야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큰 리스크를 감당하게끔 한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판단을 법원이 하는데 왜 자꾸 검찰 얘기하시냐고요. 재판부가 하면 되죠.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그 부분보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법원, 재판부의 방어권을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이 충돌하면서 재판부가 판단하게끔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말씀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특권 계급의 창설로 들립니다. 네. 할 수 있는 비판이죠. 네. 특권 뒤에 숨어야 하느냐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아니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 꼭 인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민주당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제를 좀 바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을 포함해서 윤리위원들이 돌연 전원 물러났어요. 이 문제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은 김재원, 태영호 건 처리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모순이잖아요. 예를 들어 양두구육 갖고 1년 징계 때렸는데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뭐 4.3 건드렸고 김재원 최고는 뭐 광주 5.18 건드렸는데 그런 문제 쪽으로 건드린 건데 이거 1년보다 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둘 날리고 시작인데요. 전 저거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거는 윤리가 얼마나 구질구질한 일 하는 곳인지 이제 다 깨달았는데 이거 정만 만드는 곳이고. 네, 이준석 전 대표 특유의 저투를 들으셨고요. 자, 분석에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양희 위원장 등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사표를 낸 것은 새 지도부가 출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 임기가 있습니다. 1년의 임기가 있어서 10월까지인데 새 지도부가 들어왔으니 전 지도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닿는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거지. 뭐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에 대한 징계를 하기 싫어서라든지 이런 정말 창의적입니다. 네, 지나치게 창의적인 해석이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감정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양두구육이라는 어떤 표현의 부분을 가지고 징계를 1년 받았잖아요. 그건 납득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태영호 의원 부분들은 또 최고위원들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강령 자체가 5.18과 4.3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당의 어떤 정신을 최고위원들이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윤리위에서 즉각적으로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당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자 심평 변호사 윤 대통령과 좀 가까운 분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죠.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 그 정광훈 목사 관련한 일련의 발언들도 그렇고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김재원 최고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발언 철회했고 앞으로 정광훈의 전자도 얘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 당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심평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 그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라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 여야 공이 그것은 실천해 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늘이 없어요. 아니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빚을 지잖아요. 원래 정치적인 빚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러게 하지만 또 정광훈 목사 앞에 가면 또 다른 소리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김재원 최고가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와 같이 간다고 국민들은 오해할 거예요. 그리고 심평 변호사 부분들은요. 늘 틀린 소리를 하다가 간만에 옳은 소리를 하신 것 같다라고 좀 논평하고 싶습니다. 간만에 옳은 소리를 들었다. 네. 자, 대구시장 우리 홍카콜라도 연일 페북에 글을 쓰고 그러시던데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시죠. 자, 서영주 부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